EDA를 위한 기초통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경향성입니다. 이 중심 경향성은 전체 데이터 분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료 전체의 대표로 활용되는 통계 지표들을 우리는 중심 경향성 통계 지표들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 경향성 통계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지표가 평균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뭐 미인이라고도 하고요, 에버리지라고도 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의 개수만큼 나눈 그런 값으로 대표적인 중심 경향성의 값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 값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전체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이런 산술 평균도 있지만 다른 어, 그 평균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 평균 값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평균값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이상치와 결측치를 이상치와 결측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이상치와 결측치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뭐 우리가 예시로 드는 것이 어떤 군대가 예전에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군대가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어,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강의 평균 깊이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60cm 라고 하는 그 값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병사의 평균 키는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 병사의 평균 신장이 180cm 였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 건너도 되겠군 해서 건넜지만 실제로 평균에 속하지 않은 그 일부 구간이 2m가 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가서 모든 병사가 몰살했다. 뭐 그런 우스개 같은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평균 값은 항상 그런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은 항상 예의주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값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치우침이나 왜곡이 있어도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산출 방법이 좀 다르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그 평균 소득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평균 소득이 대부분 월 평균 소득이 우리가 그 샘플로 조사한 집단이 대략 4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사이에 월 평균 소득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한두 사람이 1억, 2억 정도 되는 월 평균 소득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값은 400, 500을 넘어서 뭐 몇천만 원 정도 되는 이상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앙값의 경우에는 1억, 2억 되는 사람은 겨우 전체의 두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중앙값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는 이런 데이터의 이상치나 결측치에 덜 민감하다라고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평균값, 여기서 말하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모두 다 같이 봐야 되고요.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클 때,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에 데이터의 흐름도 데이터의 전체 분포도 서로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중심 경향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최빈값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최빈값은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주 데이터에서 효과적이지만 전체 경향성을 아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주 데이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한 것 설명한 우리가 예시로 본 대계열 뭐 대학의 대계열 데이터 중에 가장 뭐 학과가 많은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이다라고 하는 경향성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경향성이 전체의 몇 퍼센트 그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냐라고 하는 전체 경향성을 아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 요 평균, 중앙, 그리고 최빈값 그 외에도 최소값, 최대값 같은 값들을 가지고 중심 경향성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통계 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사실 이렇게 둘로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값입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분산의 제곱근 값을 말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값일 수 있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값입니다. 실지 이 평균값과 그 평균값과 실지값의 떨어진 차이, 요 차이값의 제곱값을 쭉 더해서 다시 이 전체로 나눈 값, 그것을 우리는 분산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예를 들자면 평균값이 0인데 0에서부터 얼마나 이쪽으로 퍼져 있고 이쪽으로 많이 퍼져 있느냐.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값이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얼마나 멀어져 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측정하기 위해 분산값을 쓰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값에 대한 제곱근 값인데요. 표준 편차, 결국 분산값이 크면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가 들쭉날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가 비슷비슷하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관역에 화살을 쏠 때 이렇게 유사한 분포를 가지게 되면 이것은 분산 값이 적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여러 개의 지금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 관역을 맞추었다라고 하면 분산 값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EDA를 위한 그 기초 통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분포의 형태입니다. 분포의 형태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그 확산이 그리고 분산과 가변성, 이 흩어짐의 모양을 수치화한 그런 지표입니다. 이 분포의 모양은 그 피크의 수, 그 대칭성, 그리고 기울어진 경향 또는 균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피크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피크점은 데이터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다른 데이터에 비해 높은 곳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지금 제가 모드라고 해서 데이터의 분포에 가장 그 많은 데이터가 분포된 곳, 그것을 모드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피크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점이 하나이면 단봉 분포, 두 개 이상이면 다봉 분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단봉 분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인다. 히스토그램을 볼 때, 그럴 때는 그것은 다봉 분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은 분포의 형태가 특정한 세로선을 기준으로 좌우 형태가 동일한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분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특정한 세로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그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진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로 구해지거나 또 이런 형태로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처럼 이게 이렇게 세로선을 대칭하면 여기서는 꼬리가 짧고 여기는 꼬리가 길죠.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되는 건 이쪽으로 꼬리가 짧고 이쪽으로 꼬리가 긴 요런 그래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가 하나이고 대칭성이면 종형분포, 결국에는 이 그 정규분포의 형태가 되고요. 피크가 두 개이고 대칭성이면 유형분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포의 형태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도라고 하는 분포의 형태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비대칭 정도를 표현하는 통계치인데요. 외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플러스 1보다 크면 분포가 심하게 치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가 마이너스 1과 0.5 사이 또는 플러스 0.5와 1 사이면 분포가 적당히 치우친 것이고요. 외도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면 거의 대칭인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평균값이 여기이고요. 중앙값이 여기, 그리고 모드값이 여기 이게 되면 이렇게 어, 지금 그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왼쪽으로 긴 꼬리가 나오는 형태가 나오죠. 이것을 네이티브 스큐드,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치우쳐진 그런 그 그래프입니다. 반면에 스큐가 없는, 그러니까 그 대칭이 적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과 미디언과 모드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형 분포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포지티브 스큐드, 양쪽 양의 형태로 치우쳐진 것은 평균값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 중앙값이 그 왼쪽 그 평균값보다 왼쪽에 있고 모드값이 그 중앙값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쳤냐 오른쪽으로 치우쳤냐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외도라고 하고요. 이 외도의 범위, 그 수치의 범위에 따라서 분포가 얼마나 심하게 치우쳤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또 요번에는 첨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첨도는 데이터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범위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지금도 보시면 이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요 그 중간에 있는 그 가장 뾰족한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몰려 있는 범위가 매우 좁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매우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첨도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 첨도가 크면 클수록 피크 포인트가 뾰족하고, 이 그래프가 가장 첨도가 큰 그래프입니다. 피크 포인트가 뾰족하고 양쪽 끝의 꼬리 차이가 어, 심하게 나타납니다. 첨도가 작을수록 분포의 피크 포인트가 우뚝하고 양쪽 꼬리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입니다.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완전히 이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는 게 상관관계 1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상관관계를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0이 되고요. 그리고 X축이 증가할수록 Y축이 감소하는 이런 마이너스 1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이런 상관관계 정도를
표현하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매우 강한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0.5 이상의 경우 적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0.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은 똑같은 1이더라도 이렇게 그래프의 길이가 그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0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x축이 증가하면서 y축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이 당연하게 당연하게 x축이 증가했으니까 y축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관측된 그 관측치들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그쳐야지, 이것이 너무 일반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